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뻣뻣해서 주저앉을 뻔했던 적 있으시죠? 밤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서 뒤척이기만 하신 적은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저릿저릿 병원에선 나이 들어서 그래요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약은 끊이지 않고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70대 초반 의사였던 저조차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망친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석입니다. 올해 88세이고 평생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죠. 88세 치고는 정말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70대 초반에는 많이 아팠습니다. 당시 저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70이 넘으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가 나빠지는 것을 모두 나이 탓으로 돌렸죠. 그런데 의사였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였고 진짜 문제는 제 생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죠. 병원에서 일할 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김복순 여사님인데 72세에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정말 많이 아프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까지 앓고 계셨죠. 그런데 5년 후 77세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오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환자분인 최기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70세에 처음 오셨을 때는 비교적 건강하셨는데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며 나쁜 습관들을 계속 방치하셨던 거였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수십 년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70대부터는 생활 습관이 운명을 가른다는 것을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고 나쁜 습관을 방치한 사람은 80세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수명 차이가 무려 10년에서 15년까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5가지 최악의 습관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제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것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10년 이상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70대에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습관은 바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가장 큰 문제였던 습관이기도 해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봤고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앉아서 드라마를 봤죠. 저녁까지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지냈습니다. 제 환자였던 윤말숙 여사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처음 제게 오셨을 때가 74세였는데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후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점심까지 드시더군요. 오후에도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시고 저녁 식사 후에도 또 그 자리에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무려 14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특히 다리 혈관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윤말숙 여사님도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70대에는 원래도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인데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저도 당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픈 경험을 했어요. 세 번째는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순간적인 반사 능력도 둔해집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도 생기죠. 윤말숙 여사님도 화장실에 가려고 급히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특히 식후에 바로 앉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에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저도 70대 초반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완전히 앉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의자 스쿼트라고 하는데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10번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세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근육 감소를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착각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복부 근육이 가장 빨리 약해져요. 저도 72세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근육량이 또래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서 제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먼저 자꾸 넘어지게 되더군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근육이 약해지면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제 환자였던 최기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제게 오셨을 때가 71세였는데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2주 정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퇴원할 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입원 전에는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셨는데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단 2주 만에 다리 근육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최기호 씨는 그 후로 집에서도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걷기가 힘드니까 자꾸 침대에만 있으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더욱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결국 6개월 만에 완전히 거동을 못하게 되셨고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근육이 약하면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할 수 없거든요. 둘째, 기립성 저혈압이 생깁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셋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넷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도 약해지죠. 다섯째,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허리가 아파요. 저도 당시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분도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20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벽을 손으로 짚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걷기는 전신의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걸으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지고 사용하면 늘어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충분히 근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겨요.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점점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목이 말라도 잘 모르게 되죠. 또한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물을 보관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물을 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70대 초반에는 하루에 물을 2컵 정도밖에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저녁에 한 컵 정도였죠. 목이 마르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셨어요. 나이 들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힘들잖아요. 제 환자였던 김복순 여사님도 비슷하셨어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피부가 정말 거칠고 메말라 보이더군요.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물을 한 컵도 제대로 안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나 커피는 드시지만 순수한 물은 거의 안 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의 80%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 중에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져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당시 소변 색깔이 너무 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수분 부족의 신호였어요. 세 번째는 변비가 생깁니다.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변에서까지 물을 빼내려고 해요. 그러면 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생기죠. 김복순 여사님도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의 75%가 물이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저도 당시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훨씬 맑아지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저는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씩, 저녁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 나누어서 마셔요. 시계를 보고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든 거죠. 커피나 차는 물 대신이 될 수 없어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된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세요. 대신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혼자만 지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건강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저도 은퇴 후 처음 몇 년간은 이런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아서 자꾸 거절했고 가족들과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편했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제 환자였던 윤말숙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갔어요.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같이 운동도 했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모임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윤말숙 씨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전에는 밝고 활기찬 분이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도 무기력해 보였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까지 생긴 거였어요. 사회적 고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 우울증이 생깁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두 번째는 식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게 되죠.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윤말숙 씨도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셨어요. 세 번째는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뇌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체 활동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으면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려면 밖에 나가야 하고 옷도 챙겨 입어야 하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모두 없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혼자 살던 노인분이 며칠 후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통화라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서예, 노래교실,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지금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책하면서 이웃들과 인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건강에는 독이 됩니다. 용기를 내서 사람들과 만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배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의사로 평생 살아왔으니 이제 뭘 더 배우겠나 싶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귀찮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도 되라고 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였고 새로 생긴 문화센터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없었죠.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제 환자였던 김복순 여사님도 처음에는 비슷하셨어요. 75세에 처음 오셨을 때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하시더군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은퇴 후 거의 3년 동안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존의 신경 연결도 점점 약해지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인지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판단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약해져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고 약속이나 중요한 일들을 자꾸 깜빡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세포들이 죽어가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매일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다섯 번째는 세상과 단절된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녀, 손자녀들과의 대화도 어려워져요. 점점 더 고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세요. 같은 동네라도 다른 길로 걸으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성화됩니다. 읽어보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소설, 역사서, 과학책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보면 뇌의 여러 부분이 자극받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김복순 여사님도 77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후로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삶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등 뭐든 좋습니다. 저는 75세에 서예를 시작했는데 집중력도 좋아지고 손 운동에도 도움이 되더군요. 외국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면 뇌의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게임을 해보세요. 퍼즐 게임이나 두뇌 게임은 뇌를 자극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배우면 세대 간의 소통도 늘어나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워야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습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